한 노모가 세상을 떠나기 전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이 집과 땅은 며느리 명선에게 물려준다.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며느리에게 줬을까요? 아들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며느리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조선시대 어느 산골 마을. 기와집 한 채에 노모와 세 아들, 그리고 큰 며느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재산 이야기가 나오면서 세 아들은 하나 둘씩 집을 떠났습니다. 장남은 가장 먼저, 차남은 가장 조용히, 막내는 가장 분노하며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혈육이 아닌 며느리가 홀로 지켰습니다. 왜였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명선이 이 집에 시집 온 날부터 노모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날까지,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요. 조선다리아담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조선다리아담의 새로운 이야기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선다리아담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께 늘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산자락을 등진 기와집은 오래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3대째 이어져 온 집이었지요. 명선의 시아버지, 그러니까 노모의 남편이 젊은 시절 손수 지은 집이었습니다. 기둥 하나하나에 그의 손때가 묻어 있었고, 마루 밑에는 그가 심은 배롱나무 뿌리가 깊게 내려 있었습니다. 그 남편은 10년 전 가을 추수를 앞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논에 나갔다가 그대로 쓰러졌지요. 그날 이후 이 집의 주인은 노모 혼자가 되었습니다. 노모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습니다. 장남 석주는 42이었습니다. 말이 많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지요. 어릴 적부터 총명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고 서당에서도 늘 첫 번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그 총명함이 때로는 욕심으로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차남 석필은 40이었습니다. 형과는 달리 말이 없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형의 그늘에 가려 있었고 자라서도 형의 결정을 따르는 편이었지요. 그러나 그의 침묵 속에는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저 밖으로 꺼내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막내 석화는 38이었습니다. 셋 중 가장 어렸고 가장 사랑받았습니다. 노모는 막내에게 늘 더 많은 밥을 퍼주었고 겨울이면 제일 두꺼운 이불을 덮어주었지요. 그래서였을까요? 석화는 자라면서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 세 아들 중 장남 석주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명선이었습니다. 명선은 37이었습니다. 이 집에 시집 온 지 벌써 15년이 흘렀지요. 명선이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그녀는 22이었습니다. 그때의 일을 명선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혼례를 치르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명선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지요. 명선아, 미안하구나. 어머니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명선의 친정은 그 전에 여름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친구의 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이었지요. 하루아침에 집이 기울었고 빚쟁이들이 대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이웃마을 부잣집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장남이라고 했습니다. 집안이 괜찮다고 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그 혼담을 잡았습니다. 명선을 보내면 지창금을 받을 수 있었고 그 돈으로 빚의 일부를 갚을 수 있었으니까요. 명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팔려가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걸. 하지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을 살릴 수 있다면, 부모님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혼례날 밤, 명선은 가마에서 내려 처음으로 이 기와집을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크고 오래된 집이었지요. 시어머니, 그러니까 지금의 노모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노모는 명선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너라.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명선은 그날부터 이 집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첫날 아침, 명선은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밥을 지었습니다. 노모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일찍 일어났구나.
예, 어머님. 부엌일은 해봤느냐? 예, 친정에서 배웠습니다. 노모는 명선이 밥을 짓는 모습을 한참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명선은 이 집의 모든 살림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제일 먼저 일어나 불을 지폈고 밤마다 제일 늦게 자리에 들었습니다. 빨래를 했고 장을 받고 김장을 담갔고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남편 석주는 명선에게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아침이면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명선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이 자신의 집이고 이들이 자신의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명선과 석주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첫 해가 지나고 둘째 해가 지나고 10해가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명선이가 성녀인가 봐. 장남댁에 자식이 없으니 큰일이네. 저 집 대가 끊기겠어. 명선은 그 소리들을 듣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절에 가서 백일 기도를 드렸고 약방에 가서 약을 지어 먹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노모는 명선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마당의 감나무를 바라보며 한숨을 쉴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집은 평화로웠습니다. 차남 석필은 장가를 가지 않았습니다. 형수인 명선이 살림을 하니 굳이 장가갈 필요를 못 느낀다고 했지요. 막내 석환도 장가를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챙겨주고 형수가 밥을 지어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명선은 세 형제의 밥을 지었습니다. 노모와 자신의 몫까지 합치면 5식구밥이었지요. 아침이면 5개의 밥그릇을 차렸고 저녁이면 5개의 밥그릇을 설거지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는 해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가을이 오면 감이 주렁주렁 달렸고 명선은 그 감을 따서 곶감을 만들었습니다. 처마 밑에 주렁주렁 매달린 곶감은 겨울 내내 이 집의 간식이 되었지요. 노모는 그 곶감을 하나씩 입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올해도 감이 잘 열렸구나. 명선은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님. 올해는 작년보다 더 달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집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기둥은 튼튼했고 지붕은 새지 않았으며 마당에는 웃음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늘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지요. 그 변화는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변화는 늘 사소한 말에서 시작됩니다. 그날은 가을이 깊어가는 저녁이었습니다. 명선은 부엌에서 저녁상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5개의 그릇에 담고 있었습니다. 노모와 세 아들이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저녁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명선이 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진지 드십시오. 5사람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동안은 밥 먹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국을 떠먹는 소리, 김치를 씹는 소리. 그때였습니다. 장남 석주가 밥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노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석주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입을 열었지요. 논 이야기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노모의 손이 멈췄습니다. 논? 예. 동쪽 논 말입니다. 석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 연세가 이제 70이 넘으셨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저희가 그 논을 관리해야 할지. 그런 것들을 미리 정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요. 순간 밥상 위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차남 석필은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떠먹고 있었습니다. 막내 석환은 형을 쳐다보다가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명선은 국그릇을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노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장남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지요. 정리라니. 무슨 뜻이냐? 노모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석주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그게 어머님께서 편찮으실 때를 대비해서 미리 이런저런 것들을 정리해두면 나중에 저희끼리 다툴 일도 없고. 다툴 일? 노모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너희가 뭘 다투겠다는 거냐? 석주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다만 뭐냐? 노모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지금 재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 어머님, 그런 뜻이. 됐다. 밥이나 먹어라. 노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은 일찍 물러났습니다. 명선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세 아들은 마당에 모여 서 있었습니다. 막내 석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왜 그런 말을 꺼낸 겁니까? 석주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할 이야기잖아. 어머니 연세가 점점 드시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수만은 없는 거 아니냐. 석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님, 그런 식으로 말하면.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하는데? 우리 셋 다 장가도 못 가고 이 집에 붙어 있는 게 뭐가 좋다고. 석주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형님은 장가 갔지 않습니까? 막내가 반박했습니다. 석주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나는 장가 갔지. 하지만 자식도 없이 15년을 이 집에 매여 있어. 형수도 나도 우리가 뭐 하는 거냐고. 셋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날 밤, 명선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남편 석주가 잠든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깊은 잠이었지요. 명선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재산 이야기가 시작되었구나. 명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시작되면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를요. 친정이 그랬으니까요. 명선의 친정도 예전에는 괜찮은 집안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물려준 땅이 있었고 집도 두 채 있었지요. 그런데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그 재산을 나누는 문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말다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커졌지요. 결국 형제는 갈라섰고 집안은 둘로 쪼개졌으며 명절에도 서로 얼굴을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빚을 지게 되었고 명선은 이 집으로 시집을 오게 되었습니다. 이 집도 그렇게 되는 걸까? 명선은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석주는 더 이상 재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이미 바뀌어 있었지요. 저녁 식사 시간이 어색해졌습니다. 노모는 말이 없었고 석주는 밥만 먹고 일찍 자리를 떠났으며 석필과 석환은 눈치만 보았습니다. 명선은 그 사이에서 묵묵히 밥상을 차리고 물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막내 석환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노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저도 이제 장가를 가고 싶습니다. 노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장가? 예. 제 나이가 벌써 38입니다. 친구들은 다 자식을 낳고 사는데 저만 이렇게. 석주가 끼어들었습니다. 막내 말이 맞습니다, 어머님. 석환이도 이제 장가를 가야지요. 노모가 석주를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집을 나눠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모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집을 나누자고? 예. 어차피 언젠가는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제가 장남이니 이 집과 동쪽 논을 받고 석필이와 석환이는 서쪽 논과. 됐다. 노모가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지 마라. 하지만 어머님. 됐다고 했다. 노모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노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내 재산을 내가 어떻게 하든 그건 내 마음이다. 너희는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노모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명선은 조용히 상을 물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으로 나가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감나무 잎이 바람에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지요. 명선은 떨어진 잎을 쓸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날 밤 기와집의 지붕 위로 바람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차갑고 쓸쓸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노모는 더욱 말이 없어졌고 세 아들은 서로 눈치만 보았으며 명선은 그 사이에서 조용히 살림을 이어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석주는 매일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어디를 다녀오는지 묻지 않았고 그도 말하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명선이 잠들어 있을 때 석주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명선은 잠든 척했습니다. 석주의 아내, 그러니까 명선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였죠. 아니, 석주가 밖에서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소리였습니다. 도시에 자리가 생겼어. 석주의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그건 석주의 친구 목소리였습니다. 응. 한양에 있는 상점에서 사람을 구한대. 월급도 괜찮고 집도 제공해준다더라. 그럼 가는 거야? 가야지. 여기 있어봤자 뭐가 있어. 어머님은 뭐라고 하시던데? 아직 말 안 했어. 말해봤자 안 된다고 하실 게 뻔하니까. 형수는? 명선이도 모르지. 내일 말할 거야. 두 사람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명선은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도시로 간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석주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명선은 이미 아침 준비를 다 해놓고 있었지요. 진지 드십시오. 석주는 밥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명선. 예. 나 한양 가야 할 것 같아. 명선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양이요? 응. 거기 상점에서 일자리가 생겼어. 월급도 괜찮고. 언제요? 다음 주쯤. 어머님께는 말씀드리셨어요? 아직. 오늘 말씀드릴 거야. 석주는 밥을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명선은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석주가 노모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느냐? 제가 한양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노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한양? 예.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상점에서 일하게 됐어요.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했느냐? 최근에. 기회가 생겨서요. 노모는 한참 동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가겠다는 거냐? 예. 명선이는? 같이 가지요. 노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거라. 석주는 놀란 듯 했습니다. 어머님. 장남인 내가 가겠다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느냐. 가거라. 노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깊은 슬픔으로 가득했지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미안해할 것 없다. 내 인생이니까. 노모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차남 석필이 형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형님. 왜? 정말 가는 겁니까? 그래. 어머니는 어쩌고요. 석필이 내가 있잖아. 형님이 장남인데. 장남이면 뭐해. 여기 있어봤자 답 없어. 석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형님은 비겁합니다. 그 말을 남기고 석필은 나갔습니다. 석주는 벽을 바라보며 담배를 피웠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명선은 남편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이불을 꺼내고 옷가지를 개고 신발을 닦았습니다. 노모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명선아. 예, 어머님. 너도 가는 게 맞다. 여기 남아봤자 힘들기만 할 게다. 가서 새 출발을 해라. 명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괜찮다. 나는 괜찮으니까. 노모는 명선의 어깨를 한번 토닥이고 나갔습니다. 명선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석주는 새벽부터 짐을 챙겼습니다. 명선도 작은 보따리 하나를 준비했지요. 노모는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남과 막내도 나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다녀오겠습니다. 석주가 절을 했습니다. 노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지요. 명선도 절을 했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십시오. 노모가 명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선아 고생했다. 아닙니다 어머님. 가서 잘 살아라. 명선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석주가 대문을 나섰습니다. 명선도 뒤따라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명선은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앞에서는 석주가 걸어가고 있었고 뒤에서는 노모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선은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노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노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가지 마라. 아니, 그게 아니라. 가도 괜찮다. 아니,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노모의 눈빛은 그저 슬프고 외로웠습니다. 명선은 보따리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명선아, 뭐해? 앞에서 석주가 소리쳤습니다. 명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못 가겠어요. 뭐? 석주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짐 다 쌌잖아. 미안해요. 저는 여기 남을래요. 명선아, 정신 차려. 여기 남으면 뭐가 있어? 어머님이 계세요. 어머니는 내 어머니야. 너는 내 아내고. 명선은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를 아내로 생각하셨으면 15년 동안 자식 없다고 구박하지 않으셨겠죠. 석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명선아, 가세요. 혼자 가세요. 저는 여기 남겠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석주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명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따리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석주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혼자 돌아섰습니다. 좋아. 그럼 혼자 남아 있어. 석주의 발걸음이 멀어졌습니다. 대문 밖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명선은 마당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노모가 마루에서 내려와 명선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어머님, 제가 잘못한 건가요? 아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한 거야. 하지만, 명선아, 고맙구나. 노모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장남이 떠난 뒤 집은 갑자기 넓어졌습니다. 아침 식사 때 놓이는 밥그릇이 5개에서 4개로 줄었습니다. 명선은 습관처럼 5개를 꺼내다가 하나를 다시 넣곤 했지요. 그럴 때마다 가슴 한쪽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노모는 예전보다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고 밥을 먹을 때도 자주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어머님, 진지 더 드세요. 명선이 말하면 노모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밥은 반그릇도 못 드시고 남기셨지요. 차남 석필은 형이 떠난 뒤로 더욱 말이 없어졌습니다. 원래도 말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논으로 나가고 해가 질 때쯤 돌아와 밥을 먹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막내 석화는 형들과는 달랐습니다. 형님은 비겁해. 그는 자주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하라고 혼자 가버려. 명선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석필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형수님. 명선은 놀라 돌아봤습니다. 석필이 먼저 말을 거는 건 드문 일이었으니까요. 왜 그러세요? 형수님은 왜 안 가셨어요? 명선은 손을 멈췄습니다. 갈 수가 없었어요. 형님이 가자고 했잖아요. 어머님이 계셔서요. 석필은 한참 동안 명선을 바라보았습니다. 형수님은 대단한 분이세요. 아니에요. 저는 비겁해요. 무슨 말씀을? 석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떠나고 싶어요. 형님처럼. 명선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떠날 용기가 없어요. 그냥 여기 있는 게 편해서요. 석필은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명선은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차남도 떠나고 싶구나. 그날 밤 명선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혼자 자는 방은 너무 넓고 쓸쓸했습니다. 15년을 함께 잔 남편이 없는 자리.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지요. 내가 잘한 걸까? 명선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따라갔어야 했나? 하지만 그때 노모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슬프고 외롭고 간절한 눈빛. 아니야. 나는 잘한 거야.
명선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석주에게서 편지 한 장이 왔습니다. 명선은 그 편지를 노모께 드렸습니다. 노모는 편지를 펼쳐보셨습니다. 한참을 읽으시더니 조용히 접어 명선에게 돌려주셨습니다. 내가 읽어보거라. 명선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일도 괜찮고 한양 생활도 적응하고 있습니다. 명선이는 잘 있습니까? 제 결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명선은 편지를 접었습니다. 이해해달라는 말만 있고 미안하다는 말은 없구나. 노모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더냐? 잘 지낸다고 하셨어요. 그래. 노모는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겨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감나무의 잎이 모두 떨어졌고 마당에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명선은 혼자 김장을 준비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도 돕고 시동생들도 배추를 나르곤 했는데 이제는 모두 자기 할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명선은 우물가에서 배추를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이 얼얼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겨울을 나려면 김장은 꼭 해야 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석필이 다가왔습니다. 형수님, 제가 배추 나르는 거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가 해야죠. 석필은 배추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일했습니다. 한참 후 석필이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네. 형님한테서 또 편지 왔어요? 아니요. 그렇군요. 석필은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도 떠날까 봐요. 명선의 손이 멈췄습니다. 형님처럼 도시로 갈까 생각 중이에요. 언제요? 모르겠어요. 아직. 석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형수님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분이세요. 거짓말. 석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비겁한 사람이에요. 떠나고 싶으면서도 못 떠나고 남고 싶으면서도 남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저는 제 인생을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석필은 배추를 내려놓고 멀리 산을 바라봤습니다. 형님은 용기가 있었어요. 떠날 수 있었으니까. 저는 그 용기도 없어요. 명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명선은 노모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느냐 명선아. 차남 어르신이 떠나실 것 같아요. 노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 어머님, 괜찮다. 가고 싶으면 가야지. 하지만, 명선아, 사람 마음은 억지로 붙잡을 수 없는 거야. 노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어머님도 아시면서. 알지. 다 안다. 내 자식들이 나를 떠나고 싶어 한다는 것도 다 알아. 노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느냐. 그게 그들의 인생인걸.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명선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석필의 방에 불이 켜져 있었던 것입니다. 명선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방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석필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명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떠나시려는 거구나. 명선은 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말려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 지나가야 할까? 그때 석필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형수님. 어디 가세요? 죄송합니다. 석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께는 말씀드렸어요? 아니요. 그냥 가려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형수님, 저는 어머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지 아세요? 석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차남 어르신, 가시려면 가세요. 하지만 어머님께는 인사드리고 가세요. 그게 도리예요. 명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석필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노모의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방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노모는 이미 깨어 계셨습니다. 가는구나. 예. 언제 갈 생각이었느냐? 지금요. 그래. 노모는 일어나 앉으셨습니다. 석필아. 예, 어머니. 너는 착한 아이였다. 어머니. 가거라. 그리고 잘 살아라. 석필은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나갔습니다. 명선이 대문까지 따라 나갔습니다. 석필은 대문을 나서다가 뒤돌아봤습니다.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석필은 고개를 숙이고 걸어갔습니다. 형처럼 뒤도 안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지요. 명선은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노모의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선은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어야 할까? 아니면 혼자 두어야 할까? 명선은 결국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울음은 혼자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명선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기와 집은 더욱 텅 비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넷이었습니다. 노모, 명선, 그리고 막내 석환. 빈자리가 둘이나 생겼습니다. 차남이 떠난 뒤 집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아침 식탁에 놓이는 밥그릇이 이제 셋뿐이었습니다. 노모, 명선, 그리고 막내 석환. 석환은 형들이 떠난 뒤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웃음이 있었고 응석도 부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졌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도 없이 밖으로 나가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말 한마디 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욕이었습니다. 형들은 참 좋겠네. 석환이 밥상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다 도망쳤잖아. 어머니랑 나만 남겨두고. 명선은 국을 더 떠다 드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요? 사실이잖아요. 석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큰형은 제일 먼저 도망쳤고 둘째 형은 뒤따라 도망쳤어요. 그럼 이제 나만 남은 거 아닙니까? 석환아. 노모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밥이나 먹어라. 밥이 넘어가야 먹지요. 석환은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왜 형들을 말리지 않으셨어요? 장남이 떠난다는데 그냥 보내시고 차남이 떠난다는데 또 보내시고. 그럼 이제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노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밥그릇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가셨지요. 명선이 석환을 쳐다봤습니다. 막내 어르신, 너무 심하세요. 뭐가 심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어머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 아세요? 나도 아파요. 형수님은 내 마음은 생각 안 하세요? 석환은 밥상을 밀치고 일어났습니다. 이 집은 사람 잡아먹는 집이야. 그 말을 남기고 석환은 마당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명선은 흐트러진 밥상을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막내도 떠나겠구나. 그날 이후 석환의 행동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를 하지 않았고 밥을 먹다가도 투덜거렸으며 어머니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석환이 술을 마시고 돌아왔습니다.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들어서더니 마루 기둥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형들, 이 비겁한 놈들. 명선이 놀라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막내 어르신, 내가 뭐 잘못했어요? 왜 나만 남겨둔 거예요? 석환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가고 싶어요. 이 집 싫어요. 명선은 다가가 석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어머님이 보세요. 어머니는 나 안 보실 거예요. 형들만 보시지. 그런 말씀 마세요. 사실이잖아요. 어머니는 늘 형들만 챙기셨어요. 나는 그냥 막내였을 뿐이에요. 석환은 명선의 손을 뿌리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명선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노모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다 들었다.
어머님, 괜찮다. 저 아이도 힘든 거야. 노모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선아,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길을 가는 거야. 내가 막을 수 없어. 어머님은 너무 약하세요. 명선이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자식들이 떠나는 걸 그냥 보고만 계세요. 왜 붙잡지 않으세요? 붙잡으면 뭐 하느냐. 마음이 떠났는데. 노모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명선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겨울 하늘은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석화는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고 어떤 날은 아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명선은 그래도 석환의 밥을 챙겨 놓았습니다. 차가워진 밥을 석환이 밤늦게 먹곤 했지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석환이 명선을 불렀습니다. 형수님. 왜요? 형수님은 왜 안 가셨어요? 명선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큰형님이 가자고 했잖아요. 왜 안 따라갔어요? 갈 수 없었어요. 왜요? 어머님이 계셔서요. 석환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때문에요? 네. 형수님은 참 이상해요. 어머니는 형수님 친어머니도 아닌데. 아니,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왜 남아있는 거예요? 뭐가 좋아서요? 명선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요. 석환은 그 말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친정도 끊겼어요. 남편도 떠났고요. 갈 곳이 없어요. 여기가 제 마지막 집이에요. 그럼 재산 때문에 남은 거예요? 명선은 석환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막내 어르신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할 수 없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어머님이 불쌍해서요. 자식들이 다 떠나는데 혼자 계시면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석환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형수님은 너무 착해요. 착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석환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명선은 오래 깨어 있었습니다. 막내도 곧 떠나겠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명선이 일어나 보니 석환의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방 안을 들여다보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짐도 없고 이불도 없었습니다. 명선은 급히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떠났구나. 명선은 대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석환은 인사도 없이 말도 없이 그렇게 사라져버렸습니다. 명선은 노모의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님. 노모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갔구나. 예. 인사도 없이요. 그래. 노모는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괜찮다. 하지만 노모의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지 마세요, 어머님. 울지 않았다. 어머님. 명선아. 예. 고맙구나. 노모가 명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진작 죽었을 게야.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다. 정말이야. 고맙다, 명선아.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큰 집에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노모와 며느리. 혈육이 아닌 두 사람. 하지만 이제 그 누구보다 가까운 두 사람이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는 앙상하게 서 있었습니다. 가지마다 눈이 쌓이기 시작했지요. 명선은 그 나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 둘뿐이구나.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있을 거야. 아들 셋이 모두 떠난 뒤 집은 갑자기 커졌습니다. 방은 그대로였지만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명선은 매일 아침 2개의 밥그릇만 차렸습니다. 노모와 자신의 것. 어머님 진지 드세요. 그래. 노모는 예전보다 더 작아지신 것 같았습니다. 밥을 드실 때도 자주 멈추셨고 절반도 못 드시고 숟가락을 놓으셨지요.
식사 후 노모는 늘 마루에 앉아 계셨습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먼 산을 바라보며 어머님 추우시면 안으로 들어가세요. 괜찮다. 명선아. 예. 너는 왜 나를 떠나지 않느냐? 명선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있어야 어머님을 돌보지 않겠습니까? 고맙다 명선아.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명선은 묵묵히 집을 지켰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 밥을 짓고 청소하고 빨래했습니다. 하지만 일거리는 줄었고 하루는 더 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명선아, 아들들이 다 떠났다며? 예. 너도 참 대단하다. 여기 남아있다니. 갈 곳이 없어서요. 명선은 그날도 그 다음 날도 어머님을 돌봤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감나무에 새싹이 돋았고 마당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명선이 노모의 방으로 문안을 드리러 갔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명선은 방문을 열었습니다. 노모가 누워 계셨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님. 명선은 급히 달려갔습니다. 노모의 이마를 짚어보니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노모는 가까스로 눈을 뜨셨습니다. 명선아. 머리가 어지럽구나. 제가 약방에 다녀올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명선은 급히 약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약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나이가 나이니만큼 몸조리를 잘하셔야 해요. 혹시 자식분들은 안 계신가요? 다 떠나셨어요. 아이고, 그럼 며느리인 당신만 있는 거예요? 예. 명선은 약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약을 다려서 노모께 드렸습니다. 쓰구나. 쓴 게 약이에요. 조금만 참으세요. 노모는 얼굴을 찌푸리며 약을 드셨습니다. 그날 밤 노모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선은 잠을 깨고 노모의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괜찮다. 기침이 좀 나올 뿐이야. 명선은 물을 떠다 드리고 등을 쓸어드렸습니다. 그날 이후 명선은 밤마다 노모의 방 밖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불을 마루에 깔고 기침 소리를 들으며 밤을 지샜습니다. 노모의 기침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명선은 밤마다 약을 다렸습니다. 제대로 자지도 먹지도 못하며 노모를 간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명선아, 내가 쓰러지겠다. 괜찮아요. 아들들한테 연락해라. 연락처를 몰라요. 사실이었습니다. 새아들은 떠날 때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노모의 병세가 더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노모가 마을길에서 길을 잃고 헤매셨습니다. 명선이 급히 찾아 모셔왔지요. 어머님, 여기가 어디신지 아세요? 여기가 어디냐? 집이에요, 어머님. 노모는 명선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시다가 갑자기 알아보셨습니다. 명선아. 예, 제가 명선이에요. 명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이 나를 못 알아보셨어. 그날 밤 명선은 결심했습니다. 아들들에게 알려야겠다고. 명선은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님 병환이 깊으시니 한번 오십시오. 편지를 쓰다 말고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올까? 명선은 우체국으로 가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새아들에게.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편지를 보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노모의 병세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밤에 헛소리를 하셨고 낮에는 명선의 얼굴을 알아보시다가 못 알아보시다가 하셨습니다. 아들들아, 어디 갔느냐? 노모는 잠결에 아들들을 부르셨습니다. 명선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선이 뛰어나가 보니 장남 석주가 서 있었습니다. 명선아. 석주는 명선을 보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명선의 얼굴은 여위고 눈가는 검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석주는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신가? 방에 계세요. 많이 편찮으세요.
석주는 급히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노모가 누워 계셨습니다. 어머니, 저 큰아들이에요. 노모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석주를 한참 바라보시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못 알아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석주예요. 노모는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석주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때 뒤에서 또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남 석필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형님, 석필이, 너도 왔구나. 석필도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저 석필이에요. 노모는 석필도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이틀 후 막내 석환도 도착했습니다. 세 아들이 모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노모는 세 아들의 얼굴을 보셨지만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 저희예요. 아들들이에요. 세 아들이 울며 말했습니다. 노모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선이 방에 들어오자 노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명선아. 예, 어머님. 여기 있어요. 고맙다. 노모는 명선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세 아들은 그 모습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자신들은 알아보지 못하시는데 며느리는 알아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석주가 명선에게 다가왔습니다. 형수님, 어머니가 왜 이렇게 되셨어요? 제가 뭘 어떻게 했어야 했나요? 명선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형님들이 떠난 후로 어머님은 매일 밥도 제대로 못 드셨어요. 마루에 앉아 하루 종일 먼 산만 보셨지요. 밤마다 우셨어요. 조용히, 혼자. 석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수님. 저한테 사과하실 게 아니라 어머님께 하세요. 세 아들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노모는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명선의 손만 꼭 잡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노모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명선이 노모의 손을 잡고 있었고 세 아들은 방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명선아. 예, 어머님. 고맙다. 정말 고맙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너만 없었으면. 나는 진작. 노모는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이 계셔서 버텼어요. 미안하다. 내 인생을 빼앗은 것 같아서. 아니에요. 저는 행복했어요. 어머님과 함께여서. 노모는 명선을 한참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명선이 노모를 흔들었지만 노모는 다시 눈을 뜨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 세 아들이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노모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명선의 손을 잡은 채로 방 안에 울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세 아들은 어머니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그들의 울음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세 아들이 상주가 되었고 명선은 그들을 도왔습니다. 장례를 준비하는 동안 세 아들은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어색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집이라 그런지 무엇을 어디서 꺼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형수님, 수의가 어디 있죠? 저쪽 장롱 아래칸에 있어요. 형수님, 제사상은? 제가 이미 준비해뒀어요. 명선은 혼자서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수의를 꺼내고 제사상을 차리고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명선이가 참 고생했어. 며느리가 진짜 며느리네. 아들들은 뭐 했대? 수군거리는 소리가 세 아들의 귓가에 들렸습니다. 석주는 고개를 들 수 없었고 석필은 말없이 눈물만 흘렸으며 석환은 주먹을 꽉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장례 이틀째 되던 날,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유언장을 공개해야겠네. 유언장이요? 세 아들이 놀랐습니다. 그래. 어르신께서 작년에 나한테 맡기셨어. 이장은 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장례 후에 공개하라고 하셨지만
미리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새아들과 명선이 모였습니다. 이장이 봉투를 뜯었습니다. 유언은 간단했습니다. 이 집과 땅은 며느리 명선에게 물려준다. 순간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새아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명선은 고개를 떨구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머님. 석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장님, 이게 정말입니까? 그래. 어르신께서 직접 쓰시고 내 앞에서 도장까지 찍으셨어. 하지만 우리는 친아들인데. 석주 씨. 이장이 석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자네들이 어머님 곁에 있었나? 아니면 명선이가 있었나? 석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께서 편찮으실 때 자네들은 어디 있었나? 명선이 혼자서 밤낮으로 간병했네. 약 따리고 등 쓸어주고 손 잡아주고. 이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르신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신 거야. 석필이 명선에게 다가갔습니다. 형수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석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석환도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수님,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석주는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명선아. 우리가 비겁했어. 용서해줘. 명선은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저한테 사과하실 게 아니에요. 예. 어머님께 하세요. 어머님께. 명선은 영정 앞으로 갔습니다. 세 아들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어머니 영정 앞에 엎드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불효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잘못을 하지 않겠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명선도 함께 울었습니다. 장례가 끝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빈소도 철거되었습니다. 이제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세 아들은 짐을 쌌습니다.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명선이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석주가 다가왔습니다. 명선아. 네. 이 집은 이제 당신 거야.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어. 서방님, 잘 지내. 그리고 정말 고마웠어. 석주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석필도 다가왔습니다. 형수님, 가끔 찾아뵐게요. 그러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알겠어요. 막내 석환이 마지막으로 다가왔습니다. 형수님. 네. 형수님이 우리 어머니예요. 석환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희를 낳아주신 분은 어머니시지만 끝까지 함께하신 분은 형수님이에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석환은 명선에게 절을 했습니다. 세 아들은 하나씩 대문을 나섰습니다. 명선은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대문 밖에서 세 사람이 뒤돌아봤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형수님. 안녕히 가세요. 세 사람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명선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하지만 이제 명선의 집이었습니다. 명선은 노모의 방으로 갔습니다. 방 안에는 아직 노모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명선은 방바닥에 앉았습니다. 제가 잘한 걸까요? 남편을 따라가지 않고 여기 남은 게.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노모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명선아. 명선은 울었습니다. 오래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후회는 없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명선은 여전히 그 집에 있었습니다. 아들들은 떠났고 노모는 세상을 떠나셨지만 명선은 남아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명선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당을 쓸고 감나무에 물을 주고 노모의 제사상을 챙겼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명선은 매일 저녁 영정 앞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마을 아주머니가 떡을 가져오셨어요. 감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날씨가 참 좋았어요. 작은 이야기들. 하지만 그 이야기들이 명선을 지탱했습니다. 어느 날 차남 석필이 찾아왔습니다. 형수님. 어머, 차남 어르신. 찾아뵈러 왔어요. 석필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도시에서 번 돈이에요. 조금이지만.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형수님 받아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명선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형수님 건강하세요. 석필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한 달 후 막내 석환이 찾아왔습니다. 형수님. 어머, 막내 도련님. 보고 싶었어요. 석환은 명선을 꼭 안았습니다. 저도 보고 싶었어요. 제가 곧 장가를 가요. 정말 축하해요. 예식 때 꼭 오세요. 형수님이 주례를 서주세요. 주례는 무슨? 제가 뭐라고? 형수님이 우리 어머니잖아요. 명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알았어요. 갈게요. 석환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계절이 또 바뀌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감나무에 다시 열매가 열렸습니다. 주렁주렁. 예전처럼 많이 열렸습니다. 명선은 사다리를 놓고 감을 땄습니다. 하나, 둘, 셋. 바구니가 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님, 올해도 감이 잘 열렸어요. 명선은 영정을 향해 말했습니다. 예전에 어머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올해도 감이 잘 열렸다고. 이제 제가 그 말을 하네요. 명선은 감을 한 개 따서 입에 넣었습니다. 달았습니다. 정말 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명선은 마루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고 따뜻한 노을이었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명선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행복한 걸까? 한참을 생각하다가 명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행복해. 어머님과 함께한 시간들이 있었고 지금도 어머님이 함께 계시니까. 나는 혼자가 아니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노모가 명선의 어깨를 토닥이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명선아. 고맙다. 사랑한다. 명선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 집은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명선이 숨을 쉬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누군가는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혈육이 가족일까요? 아니면 함께한 시간이 가족일까요? 명선과 노모는 혈육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가까운 가족이었습니다.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가족은 떠나지 않고 남는 사람입니다. 아플 때 곁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외로울 때 손을 잡아주는 사람입니다. 명선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진짜 가족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혈육이 아니어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진심으로 마음을 나눈다면 그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명선은 오늘도 마당을 쓸고 감나무에 물을 주고 저녁에는 영정 앞에 앉아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님, 오늘은 날씨가 참 좋았어요.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겠지요?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산자락을 등진 기와집. 그리고 그 집을 지키는 한 여인.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와도 명선은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남아서 누군가를 돌보고 함께하는 사람들이요.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여러분은 누구를 떠올리셨나요? 부모님? 형제? 아니면 친구? 그분께 전화 한 통 해보세요.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면 우리 모두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을 테니까요. 감사합니다.